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소식과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로 본격적인 대선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련다 시간에선 뉴스 리뷰, 뉴스 투나잇, 그리고 8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우리 일상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모습에 대한 소식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KT통신망 장애 사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맨하튼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들을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과 인기에 편승하여 가상화폐인 오징어 화폐가 발행되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백신 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었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면서 전국 각 학교들이 오늘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되어 온 서울 성북구 백신 접종센터가 지난달 29일 철거됐다는데요. 서울 지역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면서 접종센터들도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이는 위드 코로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성북구 백신 접종센터에 나가 마지막 운영일의 모습을 전했는데요. 200여일간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 떼어지고 각종 직기들도 밖으로 옮겨졌으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남은 백신은 온도를 유지하기 아이스박스에 담겨 가까운 보건소로 옮겨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박민영 성북구청 백신접종센터 의료진은 라디오나 방송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가슴 뿌듯한 보람이 더 크기에 의료진에겐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안전 그리고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우리 성북의 영웅이라 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해온 40개의 백신 접종센터 모두 지난달 30일 토요일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되며 이번 달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급 학교들이 이번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며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해 좀 더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운영 제한 해제 등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교육 관련 대면 활동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전면 등교 시점을 고심해온 정부가 결국 3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는데요. 학생 감염 증가세와 다음 달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한 거라고 합니다. 유치원에선 바깥놀이와 신체 활동이 정상 운영되고 초중고는 모듬, 토의 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독서실은 1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학원은 먼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거쳐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요. 대학교의 단계적 대면 활동도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가 본격화되면 교내 대규모 감염 우려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방역, 인력 PCR 검사 확대와 전국 입시학원 특별 점검 등을 통해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는데요. 교육 분야의 완전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새학기로 설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각종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서라도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됨을 알렸는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었는지를 살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통한 일상 회복은 6주 간격 총 3단계의 초안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모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추진 모습은 추후 보도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격한 제한을 통해 모임을 가져왔기에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에 민감한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 미성년의 학생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이들에게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이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추후 보도로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시행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오후 8시 뉴스 20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KT통신망 장애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시간에 작업했고
명령어 하나를 누락했다는데요. 안전장치가 없어 불과 30초 만에 전국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KT는 이에 대해 조만간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달 25일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KT통신망 장애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 분석한 결과 사고는 KT 부산국사에서 기업만 네트워크 간 통신을 중개하는 장치인 라우터를 교체하던 중 일어났다고 전했는데요. 신규 라우터에 설정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종료 명령어 엑시트가 누락돼 오류가 발생했고 안전장치가 없어 30초 만에 전국으로 오류가 퍼졌다는 겁니다. 야간 진행으로 승인된 작업이 주간에 수행됐고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하는 등 관리 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는데요. 89분간 장애가 발생해 약관상 보상 책임은 없지만 사태의 엄중함과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KT의 가입자 수를 따져봤을 때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 중복 가입을 모두 합해 피해 인원은 적어도 2,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KT는 조만간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동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인근 상인들의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근 병원의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KT 아현동지사 화재 이후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대비하여 2021년 6월 8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를 개정 공포하고 6개월 후인 2022년 1월 초순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기간통신사업과 관련된 것이기에 이런 내용에 대하여는 조금은 상세한 보도와 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제 원인 파악을 해보니 명령어 하나가 빠진 실수에 전국 시스템이 마비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등을 언급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매우 강한 어조의 주의 멘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안전장치나 대비책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로 느껴지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IT업계의 강국인지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대목입니다. 기간산업통신망 점검과 사고 대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과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에 대하여도 한 번은 짚고 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국가 전체의 안전을 흔들 수 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2중, 3중의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뉴스투나잇에서는 오징어 게임 가상화폐가 등장하여 이틀 만에 2천억 원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에 가상화폐 오징어 게임 코인까지 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가상화폐가 등장하여 이틀 만에 2천억 원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에 가상화폐 오징어 게임 코인까지 출시돼 거액을 끌어모으고 있다는데요. 미국 CNBC에 따르면 지난 26일 가상화폐 시장에 처음 출시돼 전날 오후까지 개당 9센트, 우리 돈으로 약 105원 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오징어 게임 코인은 28일 현재 개당 2.2달러, 우리 돈 약 2,600원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은 1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데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넷플릭스나 제작진 등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인기에 편승한 사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 속에 서구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서 오징어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참가자 80명 모집에 3,000명 넘게 지원하며 세계 주류로 자리 잡은 K-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했다는데요. 이경희 미국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기자는 뉴욕 맨하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인근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초록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뉴요커들이 모였다면서 오징어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모인 드라마 광팬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게임 시작도 전에 파이팅을 외치며 팀워크를 다지고 집에서 미리 만들어온 딱지로 연습을 하는 열정도 보였는데요. 참가자인 마이크 가리시아는 아내가 딱지를 만들어줘서 팀메이트와 함께 하루 종일 연습했다며 오징어 게임 전 시리즈를 하루도 안 돼 다 봤다고 합니다. 첫 게임은 달고나 뽑기, 세모와 동그라미, 별과 우산까지 뽑기의 모양이 공개되자 팀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생전 처음 직접 해보는 게임이 낯설 법도 한데도 어느새 드라마로 터득한 노하우를 10분 발휘하며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딱지치기에 이어 지원자들의 최고 인기 게임으로 뽑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까지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자를 가려 최외 1인에겐 456억 상금 대신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항공권이 제공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앞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내 한국관과 한국문화원, 맨해튼 코리아타운까지 한국문화도 체험했습니다.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 지사장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에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한국 열풍을 실질적인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는데요. 참가자들은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들 사진 앞에서 셀카를 찍고 한국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주류로 자리 잡은 K 콘텐츠로 인해 한층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와 문화를 의미하는 밈. 여기서 나온 코인을 가상화폐 시장에서 밈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적 인기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가상화폐 열기로 이어져 가상화폐는 오징어 게임 화폐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것인데요. 현재 밈코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 보도에서도 이 가상화폐가 넷플릭스나 제작진 등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인기에 편승한 사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주의를 전한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가 뉴욕 한복판에서 열렸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경험을 통해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한류를 해석해보고 의미를 전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보도의 모습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한류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에서 잘못하면 사라질 위기에 있던 평범한 게임들에 왜 그렇게 해외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지, 단지 넷플릭스의 영업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다방면의 의미 해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 문화 전파를 확장할 수 있는 모습의 보도가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김소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기업 기상도에서는 돈줄 나서 맑은 기업과 돌풍 만나 흐린 기업을 살펴봤고, 대선 풍향계에서는 세대 공식이 깨진 민심 지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넘을 산은 아직 높지만 뭔가 달라질 듯한 생각이 들었던 한 주라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KB,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금융입니다. 이 5대 금융그룹이 3분기까지 낸 순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인데 핵심은 이자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로 우대금리 등 혜택을 줄인 결과라는데요. 돈을 못 꺼주게 한 규제로 더 번 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맑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는데요. 지난달 25일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제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 출하했다고 합니다. 국내산 국내 접종이 이뤄지고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3배에 가깝다는 소식까지 겹쳐 주가는 장중 90만 원도 뚫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흐린 기업은 통신공룡 KT입니다. 지난달 25일 KT 유무선 전화, 인터넷이 막히기 시작했는데 3년 전 아영국사 화재와 달리 이번엔 전국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통신망 마비 노린 디도스 공격은 아니었지만 통신 중계 장치 라우터 장애란 건 문제라는데요. 이번 서비스 마비가 망 관리 부실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쌍용자동차입니다. 기업 인수 후보에 소요될 자금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는데요. 매출 900억 원의 전기버스 회사 에디슨이 3조짜리 쌍용을 제대로 인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증자할 테니 최대 8천억 원을 산업은행이 꿔줬으면 하는 게 에디슨의 생각이라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불쾌해하며 사업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대선 풍향계에서는 기존 대선 공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민심 지형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때 20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하지만 이 결과가 5년 만에 바뀌어 젊을수록 진보적이라는 한국 대선의 오랜 공식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국 사태로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과 취업난과 부동산 폭등에 직면하면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대가 이념보단 실리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큰 만큼 언제든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남은 기간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든지 누가 나름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정권 유지는 35%에 그쳤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 후보들이 손쉽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더해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거의 40%에 육박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자 가상 대결 지지율은 그에 못 미친다는데요. 여당이나 후보 지지보다 대통령 인기가 더 좋은 이례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 주류는 이른바 친문 지지층인데 지난 대선 경선 때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다툰 이재명 후보가 아직 친문의 표심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걸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비호감이 높은 건 야당 후보들도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제3지대 후보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대선은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 대선이다라고 언급했지만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의 비호감도는 거대 양당 후보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선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해 차악을 골라야 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방송은 요동치는 민심에 새 지형에 걸맞은 지도를 펼치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후보는 누구일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풍향계였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김소연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대선 풍향계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선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해 차악을 골라야 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소중한 시간이 국민에게 만족감보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대선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고민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김소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가 또다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일각에선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억제 대책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네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부가 이렇게 또다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1년 2분기 104.2%로 높아져 주요국 대비 증가세가 가파르며 미국은 이 기간 70.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지난달 26일 정부는 상한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차주별 적용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원금 일부를 나눠 갚는 부분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겼으며 DSR 관리를 재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전세 대출도 부분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기로 한다는 것은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부분입니다. 경향신문은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웃돌고 있다며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가계부채가 멈추지 않고 늘어 올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05조 3천억에 달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저금리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증가율은 더 가파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도 내년 1월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은 총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금융당국이 담보 가치가 아닌 소득에 맞게 대출받는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점을 앞당기면서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수천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합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며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 지 3개월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평가보다는 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인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잠재 요인이 된 만큼 가계부채의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문제점 또한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 대책이 상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서민층이나 청년층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보완 대책은 없는지 언론 보도 내용 중심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상환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하자 실수요자와 청년층에는 큰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중앙일보는 지금 또 15억이 넘는 집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번 규제가 대출을 끼고 저렴한 집을 장만하려던 서민, 중산층만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전하였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감소하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 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 예정지, 공급 희소성이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 수요가 제한되면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대출 규제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강력한 대출 규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또 실소유자와
중저신용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며 정부는 이번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더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겨레신문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인데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 보호 명분에 밀려 대책에 빠졌기 때문이며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소득이 적은 서민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전세자금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피해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언론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지원정책 부재와 자산 격차에 따른 양극화 또한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 가계부채 증가와 고강도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급등과도 맞물려 있는 게 네네. 사실입니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이번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을 텐데요. 네네.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대책 발표를 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 수요를 당분간 억누를 뿐 수요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예상합니다. 또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줄어든 거래량 속에 신고가 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조선비즈는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합니다. 심 교수는 이번 대출 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의 상승장은 본질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 압력에 기인한 바가 크고 전세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다고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적다면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던 무주택자나 이동을 노리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만 주택 시장에서 원천 차단당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채 대책이 빠져 있다고 이한성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주장을 전합니다. 이 교수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될 수 있지만 한계 성상의 자영업자의 우산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만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선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폭 둔화세로 이어지겠지만 본격적인 집가 하락으로는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부 발표에 있어 언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 침체와 고공행진하는 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네네. 빚을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근본적인 방안, 대책들은 없을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전해주시고요. 바람직한 보도 자세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언론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보도자료에 너무나 충실한 받아쓰기 경제 저널리즘 관행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은 국민이 어려워하는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과 경제 지표, 전문 용어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해석을 보도하고 진단과 처방이 함께 있는 전문화된 경제 저널리즘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제1금융권과 2금융권, 부동산 시장 등에서의 반응,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은행 대출의 문턱, 전월세 서민들의 주거 대란 등의 지속적인 취재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다양한 경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 현상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다면적인데 시간이 흐른 후에 경제적 효과나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팩트체크를 하고 전문성을 다시 한번 검증한 후에 보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경제 위기와 공포감을 조장하는 헤드라인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파간다 형식의 경제 뉴스를 지향하면서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경제 저널리즘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